새벽의 푸른 기운이 산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아직 해는 웅장한 산맥 뒤에 모습을 감춘 채 밤의 잔재와 다가올 낮의 예고만이 옅은 안개처럼 골짜기마다 스며들어 고요한 적막감을 자아냈다. 강민주는 익숙한 나무 침대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통나무 오두막에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슴푸레했지만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차단된 그가 선택한 고독의 세계였다. 그는 몇 년 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다. 한때는 정의를 부르짖던 열혈 형사였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과 배신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믿었던 동료의 모함, 풀리지 않은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 그리고 결국 스스로 벗어야 했던 경찰 제복.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그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이제 그의 유일한 낙은 산을 오르고 약초를 캐고 가끔 사냥을 하며 자연 속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채 오직 자신과의 싸움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사냥복으로 갈아입었다. 벽에 걸린 엽총은 그의 생존 도구이자 과거의 그림자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오늘 아침 일찍 사냥을 나설 생각은 없었다. 그저 오두막 주변을 둘러보고 어제 설치해둔 덫이나 확인해볼 요량이었다. 커피 한 잔을 끓이기 위해 물을 올리려던 순간 그의 예민한 청각에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잡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다. 하지만 곧이어 낮은 자세로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동물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의 오두막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들이 가끔 출몰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의 소리는 어딘가 달랐다. 훨씬 더 가깝고 무언가 다급함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벽에 걸린 엽총을 집어들었다. 오랜 형사 생활과 산속 생활은 그에게 위험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을 길러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새벽 안개가 아직 차에 거치지 않아 시야는 흐릿했지만 오두막 앞마당 쪽에서 무언가 큰 동물의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누구냐? 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안개를 갈랐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 형체가 꿈틀거리며 더욱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느껴졌다. 공격적인 맹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준의 온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총을 고쳐잡고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몇 걸음 더 다가갔을 때 안개 사이로 마침내 그 동물의 모습이 드러났다. 크고 검은 털을 가진 개였다. 보통의 사냥개보다 훨씬 더 큰 체구에 다부진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털은 군데군데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극도의 공포에 질렸거나 혹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개의 시선이 민준에게 고정되자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저리가 썩 꺼져. 민준은 소리치며 손을 내저었다. 그는 불필요한 살생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개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더욱 위협적으로 짖기 시작했다. 입개는 하얀 거품까지 물려 있었다. 광견병인가 민준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이런 외딴 곳에서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다면 치명적일 수 있었다. 순간 개가 맹렬한 기세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짧은 순간 판단해야 했다. 피할 것인가? 맞설 것인가?
하지만 개의 속도가 너무 빨랐고 이미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는 어깨에 견착했던 엽총의 방가쇠를 당겼다. 탕!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총성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총알은 정확히 개의 앞가슴을 관통했다. 맹렬하게 달려들던 개의 몸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짧은 비명과 함께 개는 땅바닥에 쓰러져 몇 번 버둥거리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총구에서는 아직 희미한 화약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눈앞에 쓰러져 있는 검은 생명체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개에게 다가갔다. 피가 흘러나와 주변 흙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는 그저 축 늘어진 시체일 뿐이었다. 민주는 총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개의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개의 목에 걸려있는 가죽 목걸이였다. 보통의 사냥개들이 하는 허름한 목줄이 아니었다.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에 작지만 섬세한 은색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표를 뒤집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맥스, 주인 박태수. 박태수. 그 이름은 민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이 지역 경찰서장, 그리고 과거 민준이 형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에게 온갖 모욕과 압박을 가하며 결국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일조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악연도 이런 악연이 있을까? 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쏘아 죽인 개가 그저 길 잃은 광견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혔던 경찰서장의 애완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풍경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싸늘하게 식어가는 맥스의 시체와 그 목에 걸린 선명한 이름표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되려던 하루가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한동안 망견자실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거대한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과거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 그를 덮쳐올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시체를 숨기는 것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버린다면 이 끔찍한 사건은 그저 그만의 비밀로 남을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박태수라는 인물의 성격을 잘 아는 민준으로서는 그가 자신의 개를 찾기 위해 온 산을 뒤지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게다가 총성 이른 새벽이었지만 누군가 총성을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자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부인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게 유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버텼다.
그는 다시 한번 맥스의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생명으로 빛나던 눈동자는 이제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다. 민주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것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일단 맥스의 시체를 오두막 뒤편으로 옮기기로 했다. 당장 어떻게 처리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마당에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개의 사체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과거에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시신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손이 떨리고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다. 오두막 뒤편, 잡목이 우거진 곳에 맥스를 내려놓은 후 민주는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다.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흙바닥을 보자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서둘러 삽을 가져와 피 묻은 흙을 파내고 깨끗한 흙으로 덮었다. 하지만 아무리 덮어도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모든 흔적을 대충 지우고 나자 민주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맥스를 만졌던 감촉과 피냄새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태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어쩌면 박태수는 이 일을 빌미로 과거에 자신에게 제대로 복수하지 못했던 한을 풀려고 할지도 몰랐다. 민주는 자신이 또다시 거대한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왜 하필 그의 개가 자신의 오두막 근처에서 그것도 자신을 공격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던 것일까?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공교로웠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렸지만 민준에게는 그저 절망의 그림자만이 더욱 짙어지는 듯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사온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숨길 수는 없다.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다. 그리고 박태수의 성격상 그가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갈 리 만무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먼저 자수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모욕과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떳떳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자수를 한다고 해도 과연 박태수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줄까 정당방위였다고 혹은 사고였다고 주장한들 그 말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유일한 목격자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오두막 뒤편에 누워있지 않은가.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를 붙잡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도 전에 강민준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칠게 다가왔다. 그는 오두막 마루에 앉아 착잡한 심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퀭했고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맥스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박태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결국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로 가 자수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거칠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 강민준 씨, 안에 있어.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의 눈앞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사복 차림의 건장한 남자 1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험악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가운데 선 사복 차림의 남자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으며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했다. 민준은 과거 형사 시절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하며 보았던 그런 종류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렇소만 무슨 일이쇼? 민준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박태수 서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박태수 서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벌써 일이 알려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인가?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가야 하는 겁니까? 가보면 아실 겁니다. 순순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민준 씨, 남자는 더 이상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 2명은 이미 민준의 양옆으로 다가와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저항할 여지는 없어 보였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잠시 옷만 갈아입고 나오겠소. 그들이 오두막 안까지 따라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문 밖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은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산속에서 누렸던 짧은 평화의 마지막 순간일지도 몰랐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비포장 산길을 내려와 경찰차에 옮겨 타기까지.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행한 남자들 역시 침묵을 지켰지만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서는 적대감과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마치 이미 그가 흉악한 범죄자라도 되는 듯한 취급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살벌했다. 모든 경찰관들이 그를 주목했고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일종의 분노 같은 감정이 서려 있는 듯했다. 민준은 곧장 서장실로 끌려갔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방 안가득 무거운 공기가 그를 덮쳐왔다. 박태수 서장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맥스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오두막 뒤편에 맥스의 사체와 함께 숨겨두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누군가 이미 현장을 발견하고 수습한 모양이었다. 내 놈이 감히 내 맥스를... 박태수는 민준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서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옆에 있던 형사 1명이 조심스럽게 그를 말리려 했지만 박태수는 그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닥쳐, 이놈한테는 그 어떤 동정도 필요 없어. 말해. 내 놈이 내 맥스를 죽인 거지. 그렇지. 박태수의 시선은 금방이라도 민준을 삼켜버릴 듯 이글거렸다. 민준은 침착하게 그를 마주보았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겪으니 그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서장님, 사고였습니다. 결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라고 한 애놈이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개냐, 내 맥스가 어떤 개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냐.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할 녀석이 아니란 말이다. 박태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다. 그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어제 새벽 제 오두막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개 한 마리가 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개가 서장님의 맥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박태수는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거짓말 내놈 같은 전과자가 하는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으냐. 분명 다른 속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과거에 앙심을 품고 일부러 내 개를 해친 것이겠지. 전과자라는 말에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사직을 떠나야 했지만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다. 박태수는 의도적으로 그의 아픈 과거를 들쑤시고 있었다. 저는 전과자가 아닙니다. 서장님, 그리고 어떤 앙심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의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당장 이놈을 유치장에 쳐넣어. 그리고 맥스를 죽인 살인죄, 아니 동물보호법 위반 및 총기 불법 사용 혐의로 당장 구속영장 신청해. 박태수의 명령에 형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 했다. 민주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맥스를 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당 방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가 왜 그 시간에 제 오두막 근처까지 와서 저를 공격하려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서장님께서도 의문을 가져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준의 말에 박태수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가늘어지며 민준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맥스는 평소에 잘 훈련된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그것도 낯선 사람을 공격하려 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누군가 맥스를 자극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태수의 반응을 살폈다. 박태수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과 함께 무언가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그는 곧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내 놈이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고 궤변을 늘어놓는 개냐? 내 개의 죽음에 대해 내 놈 말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맥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맥스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도 불구하고 박태수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맥스를 잃은 슬픔과 분노 외에 무언가 다른 감정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헛소리 집어치워 내 놈은 살인자다. 내 소중한 가족을 죽인 놈이라고 나는 내 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태수는 다시 한번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확신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감추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박태수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묵묵히 형사들에게 이끌려 서장실을 나왔다. 유치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박태수의 과도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의혹에 대한 그의 미묘한 반응. 분명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맥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 휘말린 것일지도 몰랐다.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단 박태수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는 맥스가 왜 자신의 오두막 근처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했다. 그것만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어쩌면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몰랐다. 민주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한때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던 전직 형사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고독한 늑대처럼 홀로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유치장의 냉기가 강민준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사흘 밤낮이었다. 그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제공되는 음식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공간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지난 새벽의 일을 곱씹었다. 자신의 총성 쓰러지던 맥스의 모습, 그리고 박태수 서장의 분노에 찬 얼굴. 모든 것이 악몽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태수의 압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민준을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계획적인 살해범으로 몰아가려 애쓰는 듯했다. 담당 검색에 연일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민준은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도와줄 인맥도 그에게는 없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던 나흘째 되던 날 오후, 기적처럼 그에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다. 젊고 의욕 넘쳐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박태수 서장의 과도한 대응과 사건의 정황에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며칠 후 증거 불충분 및 도주 우려 없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준은 일단 풀려날 수 있었다. 물론 박태수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지만 담당 검사는 더 이상 그의 독주를 용납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유치장 안에 갇혀 있는 듯했다. 경찰서 입구에는 박태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전처럼 폭발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대신 차갑고 냉정한 살기가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다. 강민준, 내 놈이 이렇게 쉽게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 놈의 과거를 내가 모를 줄 아나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박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부딪히며 지나갔다. 민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알 수 없는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느꼈다. 이미 소문은 작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간 모양이었다. 경찰서장의 개를 쏴 죽인 흉악범.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이었다. 그는 애써 그런 시선들을 외면하며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오두막은 낯설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 버렸다. 그는 마당 한쪽에 자신이 급하게 덮었던 핏자국을 바라보았다. 그 아래 맥스가 잠들어 있을 터였다. 그는 잠시 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죽은 개를 위해 짧은 묵념을 올렸다.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복잡한 심경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천천히 오두막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날 새벽,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맥스가 처음 나타났던 지점부터 자신이 총을 쏘았던 곳, 그리고 맥스가 쓰러졌던 곳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마치 과거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형사 시절로 돌아간 듯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한참을 수색하던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맥스가 쓰러졌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낮은 관목가지 사이였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나무숲이려니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푸른색 계열의 작은 천 조각이었다. 일반적인 옷감과는 조금 다른 질기고 뻣뻣한 재질이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 이것은 자신의 것도 맥스의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의 것일까? 그날 새벽, 이곳에는 자신과 맥스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말인가?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쩌면 맥스는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자신의 오두막 근처까지 오게 된 것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천 조각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집어들었다. 아주 작은 단서였지만 어쩌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몰랐다. 그는 천 조각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다. 벽난로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던 민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형사직을 그만두게 만들었던 그 사건. 거대한 권력의 비호를 받는 기업 총수의 아들이 저지른 뺑소니 사망 사건이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민주는 오히려 증거 조작 및 직권남용이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 조직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때도 그랬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진실을 외면한 동료들, 권력에 굴복한 상사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박태수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강민준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산속 생활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내면의 분노는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승화되어 그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천 조각을 꺼내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푸른색 천 그리고 정체불명의 화학약품 냄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작은 단서를 시작으로 맥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자신을 변호하는 길이자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터였다. 밤이 깊어갔지만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천 조각과 맥스, 그리고 박태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과거의 날카로운 형사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고독한 늑대의 방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유치장에 있을 때 국선 변호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강민준 씨, 저는 당신의 눈빛에서 진실을 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작은 위안처럼
그의 마음을 감쌌다. 어쩌면 이 세상에 아직 정의를 믿는 사람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겨났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부터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그의 목적지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그곳이라면 천조각의 정체나 화학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미약한 가능성이었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움직여야 했다. 박태수의 감시가 여전히 그를 옥죄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마을 도서관은 예상외로 조용하고 한산했다. 강민주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몇 시간 동안 관련 서적들을 뒤적였다. 그가 가져온 푸른색 천조각은 작업복이나 특정 유니폼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재질은 질기고 방수 기능이 있는 듯했으며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학약품 냄새는 특정 산업 현장이나 혹은 불법적인 물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다. 냄새로 약품의 종류를 특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었다. 민주는 도서관을 나서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맥스가 그날 새벽 왜 그렇게 공격적이었을까? 그 천조각의 주인과 맥스의 죽음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박태수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명확한 해답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맥스의 몸에 그 해답의 일부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독 증상 혹은 어떤 약물 반응 같은 것들. 그는 수소문 끝에 읍내에서 유일하게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서연이라는 젊은 수의사를 찾아갔다. 박태수의 개 맥스도 그녀가 돌봤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이었다. 동물병원은 읍내에서도 조금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지만 깔끔한 인상의 건물이었다. 민준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품 냄새와 함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진료실 안쪽에서 나오던 한서연은 민준을 보자마피 말을 잇지 못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약간의 적대감마저 서려 있었다. 민준은 이미 자신의 얼굴이 이 작은 동네에 꽤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한서연 수의사님 맞으십니까? 민준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죠? 지금은 진료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요. 서연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옷차림과 얼굴을 빠르게 훑고 있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태수 서장님의 개, 맥스에 관한 일입니다. 맥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민준을 진료실 안쪽으로 안내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오시죠. 진료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신도 책상 앞에 앉았다. 제가 듣기로는 강민준 씨께서 맥스를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였고 정당방위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어떤 거짓도 없어 보였다. 서연은 잠시 동안 민준의 눈을 몰차 바라보았다. 그녀는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맥스의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의 남자가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보세요. 맥스가 죽기 며칠 전 혹시 이상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거나 하는 점들 말입니다. 민준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뒤적이더니 맥스의 진료 기록으로 보이는 파일을 꺼내 들었다. 사실 맥스가 죽기 사나흘 전쯤 가벼운 구토와 설사 증세로 병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장염으로 생각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을 투여했다거나 혹은 외부에서 무언가에 중독되었을 가능성 같은 것은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직접 투여한 약물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중독 가능성. 글쎄요.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맥스의 상태가 일반적인 장염과는 조금 다른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무기력감과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민주는 직감적으로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다. 혹시 그 사실을 박태수 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장님께서는 그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박태수가 맥스의 이상 증세를 숨기려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다. 그것은 맥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의 의심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한서연 수의사님, 혹시 맥스의 혈액이나 조직 샘플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맥스는 화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때 채취했던 혈액 샘플 일부가 아직 연구용으로 냉동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검사하려면 서장님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맥스가 보였던 증상만으로 어떤 종류의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발견한 이 천 조각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푸른색 천 조각을 꺼내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건 일반적인 냄새가 아닌데요. 약간 자극적이면서도 화학약품 냄새 같기도 하고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맥스가 이런 냄새가 나는 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충분히 이상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극물이라면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서연의 말은 민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만약 맥스가 어떤 독극물에 중독되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라면 자신의 정당방위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독극물의 출처를 밝혀낸다면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터였다. 한서연 수의사님,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는 간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잠시 동안 말없이 민준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로서의 양심, 그리고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감, 그리고 눈앞의 남자가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연민.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씨의 말씀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서연은 비밀리에 맥스의 죽음에 대한 단서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과거 맥스의 진료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고, 민준은 천조각과 화학약품 냄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박태수의 눈을 피해야 했고, 제한된 정보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서연은 맥스가 죽기 며칠 전 평소 산책하던 경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박태수의 부하 직원이 맥스를 찾아 병원으로 데려왔는데, 그때 맥스의 발바닥에는 평소에는 묻지 않던 종류의 흙과 풀잎들이 묻어 있었다고 했다. 그곳은 바로 민준의 오두막이 있는 산의 반대편, 인적이 드문 공장지대 근처였다. 그 사실은 민준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어쩌면 맥스는 그 공장지대에서 무언가를 목격했거나 혹은 그곳에서 문제의 화학약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푸른색 천조각의 주인 역시 그곳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조금씩 진실의 윤곽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이 파헤치려는 진실이 얼마나 위험하고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서연이 기억해낸 맥스의 마지막 행선지는 강민준에게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다. 민준의 오두막과는 정반대 방향. 읍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 그곳은 수년 전부터 가동을 멈춘 폐공장들과 창고들이 을씨년스럽게 늘어서 있는,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밤이 되면 암흑과 정막만이 감도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민준은 한서연에게 그곳을 함께 조사해보자고 제안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 역시 맥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민준의 결백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민준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몇 번이고 만류했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며칠간의 준비 끝에 그들은 늦은 밤 폐공장 지대로 향했다. 민준은 만약을 대비해 낡은 사냥용 칼과 손전등을 챙겼고 서연은 응급처치용품과 카메라를 준비했다. 달빛조차 희미한 금은밤.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폐공장 지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황량하고 음산했다. 부서진 유리창, 녹슨 철문,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구조물들의 소리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 유독 주변 경계가 삼엄해 보였던 낡은 창고 건물로 향했다. 서연의 기억에 따르면 맥스의 발에서 발견된 흙먼지가 바로 이 창고 주변의 토양과 유사했다. 창고 근처에 다다르자 민준은 예리한 감각으로 주변을 살폈다. 창고로 향하는 길목에는 최근까지 차량이 드나든 듯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창고의 낡은 자물쇠에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고 안쪽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낮은 말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이 시간에 이런 외진 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민준은 서연에게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 작은 창문을 통해 안을 살폈다. 창문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몇몇 남자들이 상자를 옮기거나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작업복, 민준이 발견했던 푸른색 천조각과 같은 색상, 같은 재질의 작업복이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직감적으로 이곳이 사건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카메라를 넘겨받아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현장 사진 몇 장을 찍었다. 그때 창고 안에서 누군가 창문 쪽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주는 급히 몸을 숨겼고 서연의 손을 잡아 창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아무래도 저 창고가 틀림없어요. 맥스는 저곳에서 무언가를 받거나 혹은 저 푸른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숨을 고르며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맞아. 그리고 저들이 다루는 물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것은 아닐 거야. 어쩌면 맥스는 저들이 숨기려는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래서 위험에 처했던 걸지도 몰라. 민준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그는 박태수가 이 일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의 애완견이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을 그토록 쉬쉬하려 했을 리가 없었다. 어쩌면 박태수는 이 불법적인 활동을 비호하거나 혹은 직접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일단 철수했다. 하지만 그들의 조심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미 그들의 존재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동물병원에 괴한이 침입했다. 다행히 서연은 병원에 없었지만 진료실은 엉망으로 부서져 있었고 컴퓨터와 서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이 사건에 끼어들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서연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기로 결정했다. 민준은 자신의 오두막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태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안해요. 서연 씨, 나 때문에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만들어서. 숨어 지내던 작은 여관방에서 민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민준 씨, 이건 민준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맥스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서연은 오히려 민준을 위로했다. 그녀의 강인한 모습에 민준은 깊은 감동과 함께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숨어 지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찍은 사진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박태수와 폐창고의 불법적인 활동을 고발하기에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분명 폐창고 안에 있을 터였다. 하지만 폐창고에 다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이미 그들의 존재가 발각된 이상 경계는 더욱 삼엄해졌을 것이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내가 혼자 다녀오겠어. 서연 씨는 더 이상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할 수 없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어떻게 혼자 가시려고요. 너무 위험해요. 서연은 강하게 반대했다. 같이 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실랑이가 오갔지만 결국 민준은 서연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용기와 결단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폐창고의 구조,
경비 인력의 교대 시간,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탈출 경로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다시 찾아온 폐창고지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삼엄한 분위기였다. 곳곳에 새로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 인력도 늘어난 듯했다. 박태수와 그의 배후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민준과 서연은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창고 건물로 접근했다. 그들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지만 서로의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들의 앞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맥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거대한 불의에 맞서는 그들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증거를 확보하고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강민준과 한서연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폐창고 깊숙한 곳, 가장 많은 물품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구역이었다. 민준은 과거 형사 시절 익혔던 잠입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며 소리 없이 이동했고 서연은 그의 뒤를 바짝 따르며 주변을 경계했다. 창고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복잡했다. 높은 선반들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가던 그들은 마침내 중앙구역으로 보이는 넓은 공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수많은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중 몇 개는 이미 개봉되어 내용물이 드러나 있었다. 민준이 손전등으로 조심스럽게 비춰본 상자 안에는 정교하게 위조된 고가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다른 상자는 출처불명의 의약품으로 보이는 물건들도 보였다. 명백한 밀수품들이었다. 이 정도일 줄은 박태수가 이런 엄청난 일에 연루되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다.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마약이나 총기 같은 더 위험한 물건이 나올 수도 있어. 민주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말했다. 그는 서연에게 카메라로 증거 사진들을 최대한 많이 찍으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다. 그때 창고 입구 쪽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함께 말소리가 들려왔다. 경비들이 순찰을 도는 모양이었다. 숨어. 민주는 재빨리 서연을 데리고 가장 가까운 선반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들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다. 다행히 경비들은 별다른 이상을 감지하지 못한 듯 잠시 머물다가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다. 한숨 돌린 민준과 서연은 다시 증거 수집에 나섰다. 그러던 중 민준은 한쪽 구석에 놓인 조금 다른 종류의 상자들을 발견했다. 다른 밀수품들과는 달리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진 듯한 모습이었고 상자 겉면에는 알아보기 힘든 외국어와 함께 해골 모양의 위험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열어보자 안에는 작은 유리병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병들 안에는 정체불명의 푸른색 액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액체에서는 그가 맥스의 사체 근처에서 발견했던 천 조각에서 나던 것과 똑같은 코를 찌르는 듯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겨 나왔다. 이거다. 맥스가 노출되었던 건 바로 이 약품일 거야.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유리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만약 이 약품이 맥스의 몸에서 검출된다면 맥스의 공격적인 행동이 약물로 인한 것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박태수가 이 위험한 화학약품의 밀거래에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손전등 불빛과 함께 여러 명의 그림자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가장 앞에는 싸늘한 미소를 띤 박태수가 서 있었다. 강민준, 내 놈이 여기까지 기어 들어올 줄 알았다. 내 개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사업까지 망치려고 드는 개냐. 박태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가 초조한 기색도 역력했다. 그의 뒤로는 이미 민준과 서연을 포위하듯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늘어서 있었다. 꼼짝없이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이것이 당신의 사업이었나? 박 서장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서장이 앞장서서 이런 불법적인 밀수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군. 민준은 냉소적인 어투로 말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다. 도망칠 구멍은 없어 보였다. 닥쳐라 내놈. 같은 전과자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개냐. 증거도 없이 함부로 나를 모함하지 마라. 박태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증거가 없다고 당신 손에 들린 그 푸른색 액체가 담긴 병이 바로 증거다. 당신의 개 맥스는 바로 저 약물 때문에 이상 행동을 보였고 결국 내 손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추악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충직한 개마저 희생시킨 거라고. 민준의 외침에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민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헛소리 집어치워 저놈들을 당장 잡아. 박태수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민준과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서연을 안전한 곳으로 밀치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남자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과거 형사 시절 연마했던 격투 실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몇 번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역했지만 이내 수정 열세에 밀려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 서연이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고 박태수의 부하들을 향해 분사했다. 갑작스러운 하얀 분말 공격에 남자들은 당황하며 잠시 움직임을 멈췄고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이쪽이야.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창고의 비상구로 보이는 작은 문을 향해 달렸다. 박태수와 그의 부하들이 뒤쫓아왔지만 민준과 서연은 간발의 차이로 비상구를 통해 창고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탈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창고 밖에는 이미 박태수의 또 다른 부하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여러 대의 경찰차가 폐공장 지대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태수의 관할이 아닌 광역수사대 소속의 경찰들이었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박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폐창고 내부의 증거 사진들과 푸른색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박태수 서장, 당신의 범죄는 이제 끝났어. 여기 당신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증거들이 있어. 광역수사대 형사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박태수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박태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후였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허탈함이 가득했다. 한때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경찰서장이었던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고맙소. 서연 씨, 정말 고맙소.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이슬이 맺혀 있었다. 잠시 후 광역수사대의 팀장으로 보이는 한 형사가 민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강민준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기지가 아니었다면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하늘을 향해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입었던 상처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태수와 그의 범죄 조직이 일망타진된 후 작은 마을은 한동안 떠들썩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서장이 거대한 밀수 조직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은 모든 주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관련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고 박태수의 추악한 범죄 행각들이 하나둘씩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민준은 광역수사대의 참고인 조사를 몇 차례 더 받은 후에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맥스를 쏜 것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었고 오히려 맥스가 박태수의 불법적인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이상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 증거들이 채택되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벗었고 오히려 사건 해결의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인터뷰도 포상도 거절한 채 조용히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의 오두막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한서연이 거의 매일같이 그를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망가진 자신의 동물병원을 정리하는 틈틈이 민준을 찾아와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명확한 약속이나 고백은 없었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끈끈한 유대감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함께 위험을 헤쳐나오면서 그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주가 흘렀다. 박태수를 비롯한 범죄 조직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밀수했던 푸른색 화학약품은 매우 위험한 환각제로 맥스는 우연히 그것이 보관된 장소에 접근했다가 소량 노출되었고 그 부작용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공격성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태수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맥스의 이상 행동을 단순한 질병으로 위장하려 했고 민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무거움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맥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었다. 비록 자신은 정당방위였고 맥스의 죽음에는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거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민준은 서연과 함께 맥스가 묻힌 오두막 뒤편 작은 언덕을 찾았다. 그는 이미 그곳에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워두었다. 맥스 막스 용감했던 친구 편히 잠들다. 맥스는 정말 용감한 개였어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래, 어쩌면 맥스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건지도.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객검 하나를 꺼내 팻말 앞에 놓아주었다. 살아생전 맥스가 가장 좋아했던 간식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맥스의 작은 무덤을 바라보았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그들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맥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민준 씨,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민준이 다시 경찰 조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의 깊은 상처를 알기에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민준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과거의 악몽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는 않았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어 지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민주는 서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그의 말뜻을 알아들은 듯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주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산속 오두막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다. 민주는 여전히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지 않았다. 가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고 서연의 동물병원 일을 돕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어둡고 냉소적인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평온함과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다. 그는 다시 총을 잡는 일은 없었지만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정의감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작은 불의와 맞서 싸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주는 서연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햇살은 따스했고 산새 소리는 정겨웠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민준 씨, 저것 좀 보세요. 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바위 틈을 뚫고 예쁘게 피어 있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력을 이어가는 그 모습이 마치 민준 자신을 닮은 듯했다. 민준은 가만히 들꽃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서연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곁에는 언제나 함께할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맥스가 남기고 간 용기와 진실의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여전히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가끔 사람들은 한때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과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냈던 한 퇴직 형사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용기는 총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민준의 오두막 굴뚝에서는
오늘도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과 고독의 연기가 아닌 희망과 평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연기였다. 한 사냥꾼이 오두막 근처에서 떠도는 개를 쏘았던 그 비극적인 사건은 이제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삶 속에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